계약금 단계는 그래도 여러분들 해피한 거예요. 조금 금전적인 손해는 있지만 계약금 단계는 포기하면 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한테 선택권이 있다고요. 근데 중도금 단계로 들어가면 선택권이 전혀 없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중도금 단계예요. 분양 대행을 하는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요,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과장되게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거짓말도 해서 일단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약금 또는 그 계약금의 10%만 내도 연금과 같이 뭐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고 이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분양 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납부하는 세금이 뭡니까? 취득세 납부해야 돼요. 월세가 나가면 되는데 공실로 두면 뭐가 됩니까? 관리비 본인이 납부하셔야 돼요. 중개사를 통해 가지고 임차인을 구했잖아요. 중개사 보수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납부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월세가 부대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초과해야지만 그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내 돈 다 들이지 않고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대출 이자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그걸 다 상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 얘기는 안 해줘요. 안 하고 100만 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만 내면 연금과 같이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요 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마치 당장 내가 지금 이 계약을 안 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이렇게 무슨 만담하듯이 지들이 티키타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그럼 제가 이제 분양대행사 직원이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수수료를 받지만 요즘은 또 분양대행 수수료를 한꺼번에 안 줍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약금 납부하면은 분양대행 수수료를 얼마 주고 중도금을 납부할 때 분양대행 수수료가 제일 많이 나가요. 왜냐? 해지가 안 되니까, 중도금을 납부하면. 여러분들이 계약금을 납부를 하고 야 이거를 포기할까 말까? 아직 그 단계는 계약금의 손해는 볼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나갈 수 있죠. 엑시트 할 수 있는데, 중도금을 단 1원이라도 납부를 하잖아요. 못 나가요. 못 나가. 그러니까 이때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어떻게든 중도금을 납부하게 해요. 아유 언니 저기 중도금 대출 받으면 되는데 뭘 걱정해. 중도금 대출 받고 납부해. 아유 모질하면 일부만 내. 중도금 1회차 다 낼 필요 없어. 일부만 내. 아유 뭘 지금 단계에서 해제해. 중도금 좀 내고 내가 잔금 낼 때까지 피 받고 되팔아줄게. 그렇게 해서 꼬드겨서 중도금 단계로 들어가면요, 이거 해제 안 됩니까? 안 되죠. 계약상은 안 돼요. 중도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제가 돼요? 그거는 상대방이 뭔가 기책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근데 와서는 법률 요건에 맞게 말을 해요.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러면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죠. 아 당연하죠. 법률 요건에 의하면 사기당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적용하려면 엄청난 증빙이 필요하고요. 아니 위탁자, 수탁자가 사기쳤어요? 기망을 일으키게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양대행사 직원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분양대행사 직원이 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해요. 증거가 없어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는 그냥 나는 사기당했네, 이거 취소되죠. 예, 안 돼요. 안 돼.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도금 단계에 안 들어가면 되는데, 중도금 단계에 들어갔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결국 이제 상대방의 기책사유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기망에 의한 취소라든지 착오에 의한 취소가 필요한데, 사실 이건 이론이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한 것뿐이고 개인의 일탈로 몰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아니 내가 저기 중도금을 납부하려고 납부한 게 아니라 분양대행사 직원이 다시 되팔아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들어왔다 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돼서 분양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순진하신 분들, 아 중도금 단계긴 하지만 내가 중도금 납부한 것까지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주 순진하시죠. 정말 힘들어요. 입증 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양계약 해제 법에 있죠. 뭐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이게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하죠. 그건 저 아니고 다른 변호사들도 다 해요. 여러분 보세요. 저 물건이 누구나 사고 싶어하고 플러스 피가 붙고 그런 거라면 중도금 단계에서 해제를 요청할 때요, 분양자, 신탁회사든 위탁자든 해지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줍니다. 해제해주면 뭐 최소한 계약금 몰취하고, 잘하면 뭐 이자라든지 중도금 납부한 것도 몰취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으로. 그리고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지하고 나가겠다라는 건 뭡니까? 마이너스 피가 붙거나 뭔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갑니까? 아니에요. 이 분양자들, 위탁자랑 신탁회사가 무슨 소송하는지 아세요? 나머지 분양대금, 미지급한 거에 대한 분양대금 지급 청구에 소송을 해요. 그리고 급여나 여러분들 부동산 주소 다 알잖아요. 개인정보 다 적어주셨는데 거기에 압류 들어갑니다. 상당히 이중적이에요. 잘 되면 언제든 해지해주고 이중의 이득을 취하지만 안 되면 끝까지 안 놔줘요. 그러니까 중도금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를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봐야 돼요. 이 다층적인 구조에 있는 사람들을 형사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해서 스스로 야
그냥 해지해주고 우리 그냥 끝내자,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해줘야 돼요. 이 분양대행사 직원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걸로는 압박이 안 돼요. 분양대행사 직원의 일탈이니까. 그러면 이 다층적인 구조에서 이 사람들이 사기죄의 공범이나 뭐 교사범, 방조범으로서 어디까지 포섭할 수 있느냐, 그게 일단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작지만 금융투자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고요,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아요, 금융투자업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로 고소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분법 있죠. 그 건분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갖고 위탁자나 수탁자를 또 고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나 분양 광고에 있어서 허위 과장 광고가 있다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표시광고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소를 병행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해피하게 고소도 취하하고 분양계약도 해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물론 내가 해제를 하려고 되지도 않은 고소를 하실 필요는 없죠.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분은 정말 민사로 하긴 정말 어렵다, 그러면 형사로서 유죄가 나오면 좋지만 유죄가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형사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건 형사고소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사실 방법이 없다고 보여요. 그때는 그냥 다 납부하시고 떠안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여지가 있는 게 비토지 신탁이에요. 왜냐하면 비토지 신탁에서는 위탁자가 분양자고 사업 주체니까, 위탁자는 사실 금융기관은 아니거든요. 금융투자업자가 아니고 자기 사업이니까 약간 여지가 있어요. 자기가 재량껏 할 수 있는데, 토지 신탁은 수탁자가 분양자이고 사업 주체인데다가 금융기관인 금융투자업자죠. 거기에 대출금융기관, 시공사, 이해관계인이 껴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해주고 싶어도 자기 임의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위탁자를 설득해서 수분양자가 조금 손해를 보고 엑싯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 해제가 가능한 것은 그나마 비토지 신탁에서 조금 유리하다. 약간 상반되죠. 분양계약을 해제해서 분양대금을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는 토지 신탁이 맞지만, 내가 이게 정상적인 분양계약으로는 해제가 안 되고 어떻게든 엑싯을 하고 싶을 때는 위탁자에게 재량권이 많은 비토지 신탁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법률적인 해결 방법으로 이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라고는 해요. 부동산 신탁회사, 즉 수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면 인지는 하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긴 있나 보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인지는 해요. 그 다음에 한 명이 아니라 그렇게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이 일정 수가 넘으면 집단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가면은 금융감독원 내에서도 다수의 동일한 민원이 있는 거는 또 금융감독원장 보고사항이거든요. 물론 민원 넣었다고 해결해주고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대부분 자율 분쟁으로 넘기고 이러는데, 그래도 신탁회사한테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는 제가 민원을 넣으라고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 해결된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면은 오상민 변호사한테 가면 다 해결되는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검토해서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했던 것도 있고요,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잘 됐던 사례들인데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주에서 상가를 토지 신탁 방식으로 분양을 했는데 분양대행사 직원이 여기 병원이 들어옵니다. 어떤 약사님이 이걸 사신 거예요. 덜컥 계약을 했는데 얘네들이 뒤에서 반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느냐, 오히려 의사연합회에 가서 약국이 들어왔으니 병원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홍보를 또 한 거예요. 완전히 속으신 거죠. 근데 이분이 다행인 게 녹취를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신탁사랑 얘기한 건 없어요. 위탁자하고도 얘기한 게 없어요. 분양대행사 직원, 분양대행사 대표까지는 이렇게 대화를 하고 녹취를 하고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취소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기망에 의한 취소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신탁사까지 과연 그게 미칠 것인가. 그리고 분양대행사 직원은 발뺌해요. 그런 적이 없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었대요. 그 녹취라는 게 없는 것보단 나은데, 그게 결정적인 건 또 아니거든요. 민사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중도금까지 납부를 하셨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자본시장법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건분법 위반이 소지가 있는 거예요. 분양대행사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분양대행사 직원의 사기에 대해서 최소한 분양대행사 대표 나아가 위탁자까지는 어떻게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꺼번에 고소를 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도 병행을 했고요.
저희가 고소를 했지만 무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수탁자인 신탁회사에서 야, 이게 골치 아프다, 그냥 합의 해제해주고 원금 돌려주고 끝내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 약사님 저 엄청 좋아하시죠? 네, 엄청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사동에 어떤 분이 이제 1층 상가를 분양을 받으셨는데 1층 상가니까 펜스를 치잖아요. 건물을 다 지을 때쯤 자기 건물을 볼 수 있었어요. 올라가는 도중에는 못 봤던 거예요. 그리고 다 짓고 이제 펜스를 철거하니까 아, 내가 계약했던 1층이 저기네라고 딱 봤는데 이게 저기 신사동에 단차가 있잖아요. 단차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1층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1층 건물이 말이 1층이 약간 반지하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해지하려고 보니까 분양계약서에는 온갖 분양자들 유리한 게 있어요. 내가 광고했던 거는 실제와 다를 수도 있고, 뭐 이건 참고를 위한 도면이고, 앞에 뭐 이렇게 가려질 수 있고, 뭐 소화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보니까 반지하인데다가 소화전이 있고, 뭐 이렇게 경사도 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약서 조항만 놓고 보면 이런 걸 다 감수한다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도 예전에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요렇게 반지하가 아니고 요 위에서부터 1층이 시작되는, 전면 노출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팜플렛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도 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안 되더라도 일부 매매 대금을 감액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나 형사적으로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수탁자한테도 사기에 대한 문제가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토지 신탁 사업인데 이거는 수탁자가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분양대행사 직원이 사기를 친 게 아니고 수탁자가 애초부터 모델하우스며 분양 팜플렛을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물론 위탁해서 대행해서 만든 거지만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와 형사를 병행해서 진행했는데 역시나 합의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좋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산 오피스텔 분양 관련된 건데 요건은 좀 특이합니다. 이분이 이제 1층하고 2층은 상가고 3층부터가 오피스텔인데 3층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분양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1, 2층 상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3층에 몇 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걸 알고 사셨는데 막상 건물을 짓고 가서 보니까 실외기가 몇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것도 시끄러운 거지만 전망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해제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뭐 중도금 장계 다 지났어요. 잔금 납부할 시기예요. 해제가 안 되죠. 그리고 계약서만 놓고 보면 해제는 좀 어렵고 정 잘 인정되면 매매대금 감액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분은 그냥 정이 다 떨어지니까 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의뢰인 분이 건축 기술사인데 건축법을 위반한 게 있었어요, 현장에. 그러니까 그걸 갖고 문제를 삼았더니 합의 해제를 해주고, 이게 이제 알려지면 다른 수분양자들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퍼뜨리지 말자는 그런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가지고, 물론 제가 그 합의 해제할 때는 개입하진 않았어요. 그런 식의 조항을 넣어서 합의 해제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부동산 신탁과 분양 계약의 법률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혹시나 이러한 법률 분쟁 상황에 있다면 그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